예, 문재인 정부가 집권 3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문 대통령 지난 9일 특별 대담을 통해 초심을 잃지 않고 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요. 일단 국회와 협치를 위해 여야 5당 지도부와의 조속한 만남을 추진하고 있지만 한국당이 반대하면서 성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에 이어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이 새로운 원내대표를 선출합니다. 여야 원내 협상 파트너의 교체가 꽉 막힌 정국을 터줄 계기가 될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관련 내용 포함한 주요 현안들 임병식 전 국회 부대변인 정태근 전 국회의원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예. 자, 지난 10일로 문재인 대통령 집권 3년 차에 접어들게 됐습니다. 지난 9일 방송사 특별 대담 내용 들으셨습니다. 여러 이야기를 했었죠. 많은 과제도 안겼다 이런 분석도 있었습니다만 일단 내년 총선 전후로 해서 뭔가 성과를 내야 한다는 그런 다급함이 당청에 과연 있는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한데 어떻게 앞으로 좀 국정 운영 방향을 잡아간다 보시는지요? 벚꽃 대선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만 2년이 지났죠. 근데 지금 문 대통령 그 국정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2년간 성과를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성과도 없지 않았던 게 가장 큰 게 이제 남북 문제가 크게 진전이 있었죠. 두 차례 북미회담,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반도의 그 전쟁 억지력을 높였고 또 군사적 긴장은 완화가 됐는데요. 이제 또 개혁 작업을 통해서도 공정 사회로 가는 계기도 마련했고, 다만 이제 아쉬운 부분, 특히 이제 과제라면은 가장 큰 게 이 과정에서 불거진 사회적인 갈등을 어떻게 치유하느냐가 좀 남아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어쨌든 국정의 가장 큰 파트너인 그 한국당을 끌어들여서 국정을 정상화시켜야 될 또 과제가 좀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큰 과제라면은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인데 소득이 양극화가 됐고 계층 간의 그 소득이 굉장히 벌어졌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치유할 건지를 잘해야 내년 총선에서도 민주당과 현 정부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고요. 그게 또 토대가 돼서 다음 정권 재창출하는 데도 아마 이어질 거라는 점에서 현 정부, 특히 문재인 대통령께서 앞으로 남은 1년 동안 가장 방점을 둬야 될 부분은 경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예, 국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아마 세 가지 대목일 겁니다. 하나는 인사 문제일 거고요. 두 번째가 지금 말씀하신 경제 문제. 그리고 세 번째가 지금 그 버스 파워 문제가 지금 목전에 다가와 있습니다. 아마 소위 고용 노동 문제인데 인사 문제 이 세 가지 다 사실 굉장히 낮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인사 문제는 당초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힌 대로 자신에 대한 지지 여부와 관계없이 정말 능력 있는 인재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계속 지금 이제 이 코드 인사를 강행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두 번째 경제 문제는 일단 경제에 대한 인식 자체에 상당히 지금 문제가 있으십니다. 예를 들면 그날 발표할 때, 대담을 할 때도 보면 임금 근로자들의 격차가 줄어들었다고 얘기하면서 사실은 그 빈부격차가 줄어든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전체 가구로 따지면 1분위하고 5분위 소득 격차가 무려 13배가 넘게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부 들어서 경제는 역성장을 하고 격차는 벌어지고 있는 양상인데 그거를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데서 출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장의 방안이 무엇인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라는 인식 속에서 정책 전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부분들인 거고요. 고용노동 문제도 마찬가지죠. 기업들한테 투자가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설비 투자가 줄어드는 문제인데 투자를 하려면 보다 유연한 이 고용 조건들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정책에 대한 전환 없이는 성과를 내기가 어려운데 그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답답하게 저 대담을 보게 되는 거는 문 대통령께서는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계속 가겠다라는 의사를 밝힌 거구나. 이래서 참 우려가 많이 됩니다. 예. 지난 10일에 이인영 원내대표와 김수현 정책실장이 의도치 않게 열려있던 마이크에 서로 간에 이제 대화가 녹음이 되면서 이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관료들에 대한 좀 불만 이런 것들이 섞인 내용들이었는데 이 발언 먼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그 발언을 이후에 지금 서로 여야 간에 말꼬리를 잡고 이걸 정쟁으로 삼고 있는데 저희도 흔히 하는 말로
없는 곳에서는 나라님도 욕한다는 그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또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 한국당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평가할 때 뭐 존칭하거나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뭐 독재자라든지 이런 아주 거친 말들을 쓰고 있는데 문제는 어떤 말을 했냐보다도 이게 지금 이인영 대표가 취임한 이후에 지금 그 김수현 정책실장하고 첫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일종의 상견례 자리에서 말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서로 어색함을 풀기 위해서 쓴 말이지 이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 건 아닌데 너무 과하게 좀 정쟁 수단을 삼고 있다는 거고요. 다만 이번 발언을 통해서 저희들이 좀 뭐 한번 살펴봐야 될 건 뭐냐면은 지금 버스 파업 같은 경우는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그 부작용이라든지 파장을 좀 세밀하게 보지 못한 상태에서 가다 보니까 지금 이게 누적돼서 불거진 문제인데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제도라든지 정책을 시행을 할 때 이걸 통해서 어떤 효과가 일어날 건지 어떤 부작용이 있을 것인지를 검토하는 계기가 좀 삼아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어쨌든 관료주의가 보신성이 좀 강하고 관행성이 좀 강하죠. 해오던 부분에서 이탈을 안 하려고 하는 성격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관료가 우리 국정 운영을 하거나 개혁 과제를 완성할 때 아주 중요한 핵심 파트너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멀리하거나 도외시해서는 안 되고 이분들을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당정청 이렇게 삼각관계가 건강한 긴장관계를 형성하는 그런 계기로 삼는 게 이번 발언에서 우리가 얻을 점이지 말꼬리를 잡고 상대만 비판하는 데 열을 올린다면은 본질보다는 꼬리를 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선생님 어떻게 보십니까? 본의 아니게 관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이렇게 실이 좀 노출이 돼버렸는데 실수를 심하게 얘기하면은요, 저는 본의 아닌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 끝에 보면은요, 이거 녹음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적어도 저는 그러니까 입법부의 일원인 이인영 신임 원내대표는 관료들의 군기를 잡아야 돼. 입법부가 당연히 하는 게 이제 그 행정부를 하는 거니까요. 근데 청와대 정책실장이 저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저거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 결국은 정책 방향이 잘못돼 가지고 지금 어려움에 처하고 있고 그 정책 방향을 최종적으로 그 잡아나가는 사람이 청와대 정책실장이에요. 지금 어려운 것의 가장 큰 책임은 청와대 정책실장에 있습니다. 심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청와대에서 경질할 수 있는 사람 1순위를 뽑으라고 한다면 아마 김수현 실장하고 조국수일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수 같은 게 임사운동 문제가 있으니까요. 근데 청와대 실장이 마치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을 안 해서 그렇다. 아까도 제가 문 대통령의 경제인식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분 스스로가 사실은 거시경제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떨어지시는 분입니다. 이번에 버스 파업 문제만 해도 작년 6월 달에 이미 예배업종, 근로시간 예외업종에서 1년 전에 예고가 된 상황인데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청와대 정책실장이라는 자리에 왜 앉아있냔 말이에요. 그리고 기존에 계속 지난번에 제가 탈원전 문제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산자부 공무원들은 계속 지금 탈원전 문제 때문에 신한울 3, 4억이 7천억 손해를 보고 있고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청와대에 무려 40만 명 넘는 사람들이 썼단 말이에요. 청원서를요. 딱 달랑 한 줄로 그 산자부에 갖다 알아봐라. 이렇게 일을 하시는 청와대 정책실장께서 지금 현장에서 이 정부의 정책 방향에 문제가 있지만 내려와서 우리 할 수 없이 열심히 하는데 너무 힘들다 하는 사람들한테 공무원들이 말을 안 들어서 그렇다? 앞으로 제가 보기에 그럼 더 말 안 듣죠. 저는 청와대 정책실장 정도 되셨으면 청와대에서 집행하고자 하는 정책에 대해서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이 정말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 우선적으로 수정할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함께 논의하고 그러면서 독려할 것은 독려하고 다독여도 사실은 집권 3년차 넘어가면 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런 자세는 정말 큰 문제입니다. 이왕 말을 해버렸으니까요. 관료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을지 사실 궁금한데 이제 집권 3년차 말씀하신 좀 동력이 필요하고 뭔가 좀 새롭게 해야 되는데 내년 총선도 있고요. 뭐 기강 잡기는 할 수 있습니다만 오히려 복지 부동의 그걸 또 악화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뭐 그런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그런 우려를 알기 때문에 또 이제 대책도 세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기강을 잡는다든가 저는 이제 성인이 됐고
적어도 관료면 우리 한국 사회에서 가장 엘리트층 중에 하나인데 그런 뭐 군기 잡는 식으로 20살 청춘 때 하던 식으로 해서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건 이제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켜서 같이 가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뭐 박수현 실장도 이제 실언에 가깝지만은 본인도 아마 말해놓고 이 파장을 아마 심각하게 좀 여기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같이 화합하고 설득해서 가는 계기로 삼는 오히려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예, 알겠습니다. 대통령이 지난번 특별대담 때 야당, 여야 5당 대표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라고 회동을 제안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있어서 황교안 대표가 다시 1대1로 각 정당별로 따로 만나자라고 역제안을 한 상황이거든요. 물론 청와대 입장에서는 취지에 어긋난다라고 일단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황교안 대표가 무리하게 제안을 하는 겁니까? 혹은 1대1 회담을 해도 괜찮은 겁니까? 어떤 입장이십니까? 두 분 다 답답한 거죠. 정치라는 게 형식보다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결과물을 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럼 청와대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그러면 원래 하기로 했던 거 하고 그다음에 순차적으로 각 정당별로 만나겠다. 이렇게 한 발 열어주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황교안 대표도 그 1대1 만남에 대해서 나중에 뭐 그 충분히 청와대에서 의사를 가지고 계시다고 한다면 지금 조금 뭐 1대 다로 얘기하는 것 같지만 내가 가서 할 얘기 못할 거 없다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임박한 아주 중요한 현안 때문에 지금 논의하자는 거 아니에요. 예. 지금 뭐 대북 인도적 지원 문제도 있고 지금 미사일 도발 문제도 있고 추경 문제도 있고 그래서 지금 대통령께서는 또 그 인도적 지원 문제에 국한해서 말씀하시자는데 그거 얘기하는 거는 10분이면 끝나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처럼 만났는데 그 의제를 또 제안할 건 또 뭐가 있어요. 의제는 또 열려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결국은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얘기를 나눠가지고 대화를 해서 어떤 결과를 낼 것인가라는 것들에 초점을 맞추면 청와대도 한 발 열려 있을 수 있고 또 황교안 대표도 뭐 장애투쟁 하다가도 그런 얘기 들은 것 같다 전할 수도 있는 거고 미국은요 대통령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수시로 야당에 있는 지도자들과 통화하고 만나고 정치의 상당 부분이 그거예요. 심지어는 자기 당의 어떤 특정 현안을 반대하는 사람도 대통령이 직접 만나서 설득을 합니다. 대통령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의회를 상대로 한 정치입니다. 그리고 저는 야당 대표도 지금 어쩔 수 없어서 장애투쟁을 합니다만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은 야당이 가장 확실하게 국민들한테 호소드릴 수 있는 공간은 국회입니다. 그래서 무슨 뭐 명분이라는 게 내가 안보하고 경제를 책임지겠다는 게 명분이죠. 그래서 좀 양쪽 다 좀 전향적인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양측에서 만나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형식을 좀 따지는 것 같아요. 여야정 상설협의체 그 모임 자체도 지금 한국당에선 원내대표, 원내 교섭단체만 3당만 만나자 이런 식인데 왜 이렇게 형식에 얽매이는 이유가 있다고 보시는지? 한국당 같은 경우는 이제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아시겠습니다만 쉬운 말은 이제 왕따를 한번 당했지 않습니까? 이제 자기들을 제껴놓고 나머지 여야 사당이 아주 극렬하게 반대하는 법안을 패스트트랙 상정을 했어. 그때 한번 이제 당했기 때문에 적어도 원내대표, 원내 교섭단체를 가진 쪽에 좀 무게 있게 좀 해보자는 건데 때로는 이제 형식이 실질을 지배할 때도 있는 거고요. 또 거꾸로는 또 어떤 내용이 좋으면 또 형식을 또 지배하기도 하는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제 이게 조삼모사라는 그 성어가 있듯이 지금 현 정부가 풀어가야 될 게 추경도 지금 시급하고요. 또 민생 법안들도 그렇고 그렇다면은 그런 큰 목적이 있다면 서로 작은 것들은 이해를 하고 형식이 물론 중요할 때도 있습니다만 지금 국정 상황에서 볼 때는 올해 들어가지고 지금 5월까지 제대로 된 국회가 열린 적이 없거든요. 뭐 4월에만 아마 비쟁점 법안이 한 123건 정도 처리가 됐지. 그 전에 보면은 이달도 그랬고 1월, 3월 다 0건으로 국회가 마감을 했었는데 언제까지 형식에만 매달릴 것인지. 물론 또 이인영 대표가 이제 좀 열어놓긴 했죠. 뭐 가능하다면은 뭐 그런 방법도 한번 모색을 해보겠다는 식으로 여운을 좀 뒀었는데 뭐 서로가 양보를 해서 형식보다는 실질을 좀 찾는 방향으로 가야 우리 국민들에게 좀 편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제가 한 말씀 드리면은요. 예. 오늘 그 문 의장님께서 이제 초월회라고 그래서 예, 뭐 여야 원내대표들 회동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사실은 지난번에 패스트트랙 처리하는 과정에서 의장님께서도 사보임 문제에 대해서 과연 그것이 적법하냐라는 문제를 제기받았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면 저는 지금 뭐 그 초월회든 여야정 협의체든 그 이전에 누군가는 정치력을 좀 발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문 의장님이 뭐 그런 야당의 서운함도 있을 테니까 그럼 신임 원내대표 그리고 야당의 나경원 대표 우리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하든 정부 속으로 오라고 하든 결국은 나경원 원내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무슨 교수단체만 하지 않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도대체 여권에서 나한테 주려고 그러는 게 뭐냐, 뭘 양보해 줄 수 있냐, 내가 어떤 명분을 가지고 국회를 정산할 수 있냐, 이걸 보여달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꼭 공개된 자리에서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특히 이제 문희상 의장님께서는 의회 경험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니까 그렇게 실질적으로 여야가 대화가 될 수 있는 조건들을 좀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 보면은 다 공개된 자리에서 공개된 날선 언어를 가지고 부딪히는 좀 정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정치적인 묘수가 네.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정세균 의장 모시고 있을 때는요. 그때는 이제 기자들 아침에 매주 뭐 여야 원내대표 회의를 매주 그 상설을 그때 했었는데 사전에 한 20분 정도는 언론을 통해서 공개적인 발언을 하지만은 그 끝나고 옮겨가지고는 그때는 정말 치열하게 뭐 욕만 안 했을 뿐이지 아주 격하게 얘기하고 또 거기서 달래기도 하고 조정도 하고 했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이면에 마크 조정하는 그런 것들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협의를 하는데 여당의 원내대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가 어떤 얘기를 할지가 이제 뭐 가취임을 했으니까 당정청 회의를 참석을 했는데 당의 역할, 좀 주도적으로 일을 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인영 원내대표가 되자마자 혹시 당정청 간에 특히 청와대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 갈 것인가 궁금증이 많았는데 총선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본인의 어떤 그 정치적인 어떤 지형이랄지 여러 가지 뭐 사정 때문에 그런 겁니까? 이렇게 당의 역할을 강조한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세요? 이인영 원내대표 얘기는 굉장히 지나간 얘기고요. 그 전에 뭐 우원식 대표나 홍영표 대표가 청와대와의 관계 속에서 당이 제대로 역할을 못한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집권당이 청와대 앞에 무기력하게 되면 국회에서 정치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간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인영 원내대표가 당의 역할을 높이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당의 역할은 두 가지죠. 하나는 청와대의 정책 방향과 다르게 국민들이 실제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생생하게 청와대에 전달하고 또 행정부에다가 견제를 하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그것을 담고 있는 것이 야당의 목소리거든요. 야당과 우리가 협치를 하기 위해서 청와대와 여권 전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 이 얘기를 여당의 원내대표가 해야만이 정치가 가능한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문무일 검찰총장과 경찰, 지금 검찰과 경찰 간에 서로 또 기싸움이 또 치열하게 이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관련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할 것 같은데 발언 수위가 초반에 이제 해외에서 이런 발언을 언급했을 때 처음보다 좀 줄어들 것인가 혹은 검경의 서로의 대치가 좀 이어지다 보니 다시 좀 높아질 것인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뭐 검찰에서 먼저 문무일 총장이 얘기를 했었고 또 거기에 또 대응해서 뭐 민감용 경찰청장이 또 한마디를 했죠. 또 조국 수석 같은 경우도 뭐 언급을 했었고요. 실제 경찰의 수사 종결권을 주더라도 검찰의 지휘권이 사라지는 거 아니니까 합의문을 제대로 좀 봐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또 문 대통령께서도 엊그제 9일날 대담 때도 뭐 그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문무일 총장이 이제 임기도 한 80일이 채 남지 않았었고요. 그래서 아마 톤다운을 하되 본인이 처음에 내세웠던 주장은 저는 강하게 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물러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마무리를 잘 해주고 가는 것도 또 후배들에 대한 또 도리이고 자기 조직에 대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정부하고 격하게 각은 세우지 않으면서도 본인들이 생각하는 아마 논리는 펼 것 같은데 다만 그런 부분을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설득력 있게 공감할지는 좀 과제인데요. 검찰 계속해서 이렇게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검찰 힘을 빼겠다는 의도가
그동안에 검찰에 과하게 힘이 좀 실렸고 또 과한 힘을 가지고 잘못 사용을 했다는데 문제의식의 출발 선상이 있거든요. 예. 특정한 권력에 봉사를 했거나 특정한 정치 세력에 붙어가지고 잘못된 일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불거졌는데 검찰도 반성은 아마 이번에 하는 계기로 좀 삼아야 될 것 같죠. 예. 지금 문무일 검찰총장이 기자 간담회에서 어떤 얘기를 할지를 궁금한데 일단 법무부에서 차기 총장 후보 추천위를 구성을 했어요. 이게 임기가 굉장히 예전의 사례에 비하면 좀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행한 게 이번 이 사태와 관련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시선도 있던데 관련이 있다고 봐야죠. 2달 남아 있는데 그 차기 총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우리는 분명히 이 공수처라든지 수사권 조정과 관련돼서 이견을 달지 않은 검찰총장을 하고 같이 가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고요. 결국은 이제 핵심은 이 공수처하고 수사권 조정 문제 두 가지 다 문제에 있어서 예를 들면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이제까지 검찰도 사실은 정치적인 독립성이 보장이 안 됐고 그걸 스스로 구현하지 못했는데 공수처는 그거를 어떤 방안으로 할 거냐 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두 번째로 검경수사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경찰도 정말 이번에 뭐 버닝썬 사건 수사를 보면 그렇습니다만 경찰도 문제지만 검찰도 사실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이 방안이 지금 이제 패스트트랙으로 올라가 있는데 결국은 지금 여당 내에서도 예를 들면 조홍천 의원이나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는 문제를 제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앞으로 핵심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법안이 올라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공수처는 어떻게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질 것이냐. 그리고 그걸 누가 감독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한 답이 나와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문제와 더불어서 수사권 조정 문제에 있어서 힘을 일로 넘겨주는 문제가 아니라 검찰이 자기들이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문제 이런 잠깐만요. 예. 자, 임 부대변인. 아까 전에 김성시 의원도 출마의 뜻을 밝혔고 지금 이제 오신환 의원의 내용 들으셨습니다. 일단 두 사람이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두 사람 다 이 사개투위 사보임 문제 관련해서 반대의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역시 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던데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네,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 게요. 그 패스트트랙 지정할 때는 5분의 3 이상 그 상임위의 그 의결이 있어야 되지만은 이미 이제 상정된 다음은 또 이제 그보다 완화가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특위 의원으로서 어떤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제 권한은 좀 이제 없어졌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아무래도 당내 분위기를 뭐 반대하는 쪽으로 이제 몰아갈 수는 있겠는데 본회의의 이제 표결을 통해서 그건 이제 정해지기 때문에 뭐 지금 선거제 개편이라든지 검경 수사권 조정 또 공수처 신설 이 세 가지 안건이 지금 올라가 있는데 이것을 지금까지 해왔던 거하고 이게 사보임하고 관계없이 그 틀하고는 관계없이 저는 갈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예. 지금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뭐 상황이 좀 달라질까요? 예,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당원권 정지된 사람을 제외하고는 투표권이 24표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소위 안철수 유승민 연합하는 표가 11표가 고정표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간지대 한 5표가 있어서 지금 실제로 표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예측이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는데 어느 쪽에서 그 원내대표를 갖는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극심한 내용 과정 속에서 원내대표를 합의 추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갈등이 수그러들기가 쉽지가 않고 특히나 안철수 유승민 연합하는 그 오신환 후보가 지게 되는 경우에는 분당이 상당히 가속화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아침에 그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선거가 있었는데 거기서는 유석엽 의원은 상대적으로 민주당과의 연대보다는 야당의 역할, 제3세력을 만들어야 된다는 데에 그 무게가 실린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방향으로 이전에 이제 민주당과의 연대보다는 독자적인 제3의 길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예, 한국당 황교안 대표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이번 주 또 토요일에 있는데 네. 직접 또 참석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사실 5.18 망언과 관련된 한국당 내 의원들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사실 이종명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제명에 대한 절차가 아직까지 마무리되지 않았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직접 광주를 갈 것이면 과거에 지난번에 한번 갔다가 굉장히 또 물세도 받았던 예, 경험이 예. 있기 때문에 이런 민심을 좀 달래는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일정 사전 조치가 좀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시각이 있거든요. 그렇죠. 선행 조치가 선행되지 않으면 아마 간다 하더라도 뭐 또 불편한 또 상황이 또 벌어질 수밖에 없죠. 이종명 의원 제명도 그렇습니다만 김순례 의원 같은 경우 좀 최고위원으로 좀 활동하고 있는데
망언의 그 강도로 보면 오히려 김순례 의원께 훨씬 셌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선행 조치 없이 가면은 광주 시민들이 보기에 진정성 있게 안 보여지는 거죠. 그냥 행사에 참석해서 자신들을 어떤 무마하기 위한 그런 여론전을 펴는 것밖에 안 되지. 예. 그런 점에서 황교안 총리가 정말로 대표가요. 그 광주 망언에 대해서 한국당 차원에서 문제의식을 통감을 하고 있고 이걸 통해서 광주 시민들과 국민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는 그런 메시지를 하고 생각이 있다면 지금 해야 되고 그러고 갔을 때 그 광주 방문도 의미가 있는 것이지 안 그러면 자칫해 또 갈등만 또 조장시키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 자제를 하셔야죠. 그럴 때는. 어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광주에 갔거든요. 물리적 충돌이 오히려 지역 감정으로 악용될 수 있다. 차라리 외면하는 게 정답이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징계권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요. 그러니까 지금 뭐 김순례, 김진태 의원 건은 이미 수위가 결정이 난 거를 뒤바꾸기가 쉽지 않은데 상당히 미진하지만 일단 이정명 의원 건은 의원총회를 열어가지고 처리하고 가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예. 유시민 대표 이사장의 뜻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만 지금 어떻든 그 황교안 대표도 오해를 받을 마치 뭔가 충돌을 유도할 수 있는 것 같은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측에서도 최대한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서 거기서 정치적 행동을 하셔야 되고 반대로 저는 이제 광주 시민이나 특히 지난번 그 송정길 같은 경우에는 보면 광주에서도 상당히 진보적인 단체들이 많이 나와서 이제 예. 부딪혔거든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어떻든 행보를 하는 거에 대해서 물리력으로 항의를 행사하는 것은 저는 자제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 이번 주 안에 5.18 특별법을 처리하려고 당정청에서 어제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뭐 시정연설 이야기도 나왔는데 가능하겠습니까? 기간 내에?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보다는 저는 5.18 진상조사위원회 그 위원 추천하는 예, 거 그걸 먼저 선행을 해서 빨리 그것부터 해야지 특별법은 좀 논란의 여지가 좀 있어서 아마 야권에서 아마 응해주지 않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은 그 진상조사위원 추천하는 건 자신들이 마음만 먹으면 오늘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런 거라도 통해 가지고 뭔가 좀 우리가 광주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임병식 전 국회 부대변인, 정태균 전 국회의원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